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를 쭉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같은 업인데 품사가 다르게 있죠. 그러면 일단 구조 분석을 통해서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부터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구조를 보니까요. 무슨 ventilation system이 지금 현재는 주어 시스템이 있고요. has proven 뒤에 밑줄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prove라는 동사 뒤에 어떤 구조가 뒤에 오는지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rove라는 동사 구조 한 번 더 정리하실까요? prove라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prove something, 무엇을 입증해 보이다. to somebody,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 쓰고요. 또 대절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prove that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동사란 사실을 입증해 보이다. 이렇게도 쓰죠.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게 prove to be 보호. 그래서 주어가 보호로 판명이 나다 라는 뜻으로 쓰는데 이 구조일 때는 특히 to be를 잘 생략하기 때문에 바로 보호가 뒤에 이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prove 목적어가 something이 to be 보호로 판명이 나다 해서 목적격 보호로 보호를 갖기도 합니다. 결국 prove라는 동사에서 나름 토익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목적으로 something 대절 갖는 건 그냥 일반적인 타동사니까 조금 드물고요. 오히려 prove는 이렇게 보호를 갖는다라는 점 그거 알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문제로 주로 출제돼요. 그래서 prove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구조는 뭐예요? prove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다? 바로 보호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prove 뒤에 보호 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보기에서 당연히 be, 형용사를 우선 넣어보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이 has proven effective로 무난하게 연결이 되면 그 다음 분사나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초점이 뭐였어요? prove가 뒤에 보호 갖는 거 알고 있나요? 요걸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ventilation system 한번 볼까요? vent란 단어는 come이에요. come.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와서 환기를 시켜준다. 그걸 우리가 ventilation이라고 합니다. ventilation system. 제가 예전에 거기서 공부할 때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한국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는 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보면 창문을 못 열게 해놨어요. 그 위쪽에만 약간 이렇게 딱 당겨서 요만큼 열리는 이런 창문이 있고 우리처럼 막 창문이 안 열려요. 왜냐면 창문을 열고 버스 창 밖으로 뭐 손을 낸다든지 머리를 내서 이렇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을 아예 못 열게 해놨습니다. 물론 비상시에는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면 되니까. 그런데 위쪽만 조금 열리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적혀있냐? ventilation only. 그죠? 환기가 갑자기 필요할 때 갑자기 버스 안에 연기가 찼다든지 뭐 이렇게 환기가 갑자기 필요할 때만 열고 평소에는 아예 열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뭐 밖으로 뭘 던지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뒤에 오는 차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생각하면 맞아요. 버스의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게 그렇게 안전한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지? 짓궂은 사람들은 버스를 문을 열어서 손을 낸다든지 그죠? 약간 고개를 낸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때 ventilation only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보이는 단어 바로바로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이죠. 집에서도 보면 주방에서는 어때요? 연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ventilation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우리가 보통 팬을 튼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 ventilation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휘들도 한번 욕심내세요. 읽어보죠. ventilation system. 한 번 더요. ventilation system. 이렇게 한번 정리해둡니다. prove는 뒤에 뭘 가져요? 보호를 갖는다. 오늘 문장에 정답 넣어서 읽어볼까요? prove effective. 한 번 더요. prove effective. 이렇게 한번 정리해두세요.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를 쭉 보니까요. 전치사가 쭉 깔려 있죠. 그래서 전치사 선택 문제구나. 오케이. 전치사 문제는 앞과 뒤의 흐름을 잘 보라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all staff members 모든 직원들은 are requested to refrain, be requested to do
be required to do, be asked to do는 그냥 그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결국 주인공은 refrain이죠. 오히려 만약 V 표시를 한다면 여기다가 V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비동사 are를 동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be going to do, be able to do는 그 자체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것도 요령이죠. 자, 그럼 주인공은 from refrain이에요. refrain이 뒤에 어떤 전치사를 갖느냐라는 거. refrain은 자동사고요. refrain from 써서 무엇을 삼가다라는 표현이죠. 원래 못하게 하다 계열은 대부분 from을 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몇 개 해볼까요? stop 같은 경우 어때요? stop somebody가 from doing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이때도 from을 썼죠? 그리고 어떤 걸 써요? prevent라는 동사도 잘 아시죠? prevent somebody from doing. ban somebody from doing. 못하게 금지하다. prohibit. prohibit somebody from doing. keep somebody from doing.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못하게 하다 계열은 다 from과 함께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refrain은 뭐예요? refrain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라는 점 정도만 차이가 나는 거지. 어차피 이 아이도 뭐다? 못하게 하는 거니까 from을 뒤에 가졌죠. 그래서 refrain from doing 하면 doing 하는 걸 삼가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please refrain from smoking in public 하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삼가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사실 이렇게 걸어가면서 특히 심지어 뭐 횡단보도 건너면서 앞에서 담배를 이렇게 들고 가거나 한 번씩 이렇게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몰상식한 거예요. 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아니고선 걸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길에서는 앞에 피면 우리가 피해 간다든지 돌아갈 수도 있어. 하지만 횡단보도는 좁은데 글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피면서 간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단마다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죠. 피는 자유는 본인에게, 하지만 주변을 배려하는 의무도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죠? 자, 아무튼 stop somebody from doing, refrain from doing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세요. 같이 해볼까요? stop somebody from doing, refrain from doing, refrain from doing에서 doing 하는 것을 삼가라. 삼가라는 건 뭐예요? 하면 혼나 이런 건 아닌데 하면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잡아가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하지 말아달라라고 약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refrain from doing something, 우리말로 삼가다입니다. 참고로 우리말로도 삼가하다가 아니에요. 삼가하다는 비표준어고요. 표준어는 삼가다. 즉 흡연을 삼가주세요. 삼가해주세요가 아니라 삼가달라. 삼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말도 정확히 써야겠죠. 맨날 영어는 문법 틀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한국어 문법은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알아듣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단지 우리가 국어 문법 시험을 치진 않아도 영어 문법 시험을 치다 보니까 자꾸 영어 문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일상에서도 우리말도 정확하게 쓰려고 애를 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1일 일제는 refrain from doing 이었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쭉 보세요. 보기를 쑥 보니까요. 일단 동사도 있는데 형태 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부터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항상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예요? 문장 전체를 쫙 보고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부터 보는 거. 그거부터 파악하셔야겠죠? The general atmosphere, 주어가 일단 나와 있어요. 수식어 가로 여시면 되죠. The restaurant입니다. 레스토랑의 전체적인 분위기. atmosphere는 atmo라는 단어가 air의 뜻이에요. air. sky, air란 뜻이에요. 그리고 sphere는 아시죠? 공, 글로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구를 sphere라고 하죠. 그래서 atmosphere는 결국 sphere가 이제 결국 구죠. 그래서 atmosphere는 지구를 둘러싼 공기, 대기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죠. 공기란 뜻 얘기할 때 오늘은 강의실 공기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하죠. 분위기란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atmosphere는 사실 대기, 공기란 물리적인 원래 뜻보다는 오히려 비유적으로 분위기란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레스토랑의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furnish 됐다? furnished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도 없이 이거는 뭐예요? 항상 ed가 붙은 건 고민해야 되죠. 동사인지 분사인지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분사구나 라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분사인지 알았어요?
그건 furnish가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문법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돼줍니다. 그래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서 이거 분사라고 생각했어. 이런 거죠. Furnished with colorful wallpapers와 unique interior decoration으로 장식된 레스토랑의 분위기. 이렇게 수식어들이 주렁주렁 붙은 거죠. 이렇게 주어 뒤에 수식어가 길게 2개, 3개 붙어도 가로를 착착 쳐가면서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조 분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어요. 가만. 그러면 atmosphere가 주어고 동사가 아직 없으니까 이 밑줄이 동사 자리였네. 이 문제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주어 뒤에 동사가 멀리 있으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법, 도치, 생략 뭐 이런 어려운 문법 얘기할 거 없어요. 문장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문장 구조에 주어, 동사가 찾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 주어, 동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동사 자리다 하고 보니까 뭐야? 동사가 아닌 게 이렇게 2개나 있니? 그리고 atmosphere가 단수니까 수일치가 안 맞는 것까지. 그래서 정답은 D. 어때요? 이 문제 틀리셨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왜 난 아직도 구조가 안 보이지? 그죠?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furnished가 한몫했어요. 얘가 동사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얘를 동사로 착각하면 밑줄을 수식어로 처리해서 B나 C로 갈까?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사실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도 초점이 있어요.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주어하고 동사를 빠르게 찾는 구조 분석 연습도 하셔야 되고 중간에 수식어가 있다 하더라도 주어 동사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동사에다가 ed가 붙어있는 규칙 변화인 경우죠. 이 경우는 이 아이가 과거 시제의 동사로 쓴 건지 아니면 과거 분사로 쓰인 건지, 그죠? 동사로 쓴 건지 분사로 쓴 건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판단하는데 꼭 필요했던 게 뭐예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와야지. 그런데 목적어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아이 지금 동사로 쓴 게 아니고 분사로 쓴 거야. 이렇게 이 3가지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3가지 다 엄청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것이 돼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 문장 구조 분석부터 오늘부터 연습 열심히 하세요.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를 쭉 보니까요. 동사들이 쫙쫙쫙 배열이 돼서 동사어비 문제구나. 그럼 동사어비 문제는 어떻게 풀라 그랬죠? 맞아요. 밑줄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지 그 구조가 맞는 거 중에 맥락이 맞는 거 이렇게 2단계를 거쳐요. 자, 일단 주어는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동사 자리고요. 그 뒤로 보니까 somebody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목적어를 갖되 사람이 왔다라는 거죠. 뭐 사람이 목적어로 오는 게 무슨 큰 중요하냐 하는데 보통 말하다 계열은 무엇을 말하다냐 누구에게 말하다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inform은 뒤에 누구에게가 먼저 와야 돼요. 일단 somebody 옵니다. brief도 누구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고 somebody가 와요. introduce는 somebody가 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하는 거니까 단순히 A to B의 구조로 봐야 되죠. 사람이다 아니다가 별 상관은 없었어요. explain 어때요? 누구에게 설명하다 될까 안 될까? 되지 않나? 철수에게 설명해 준다. 우리말은 됩니다. 하지만 explain은 무엇을 설명하다로 우리말에 무엇을이 오지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C하고 D는 탈락. 나는 D 골랐는데 직원들에게 설명해줬다. 우리말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explain은 explain something, 무엇을 설명하다. 필요하면 to somebody, 누구에게가 옵셔널하게 붙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회화를 하시더라도 will you explain me about that? 이런 건 없어요. will you explain that to me? will you explain that to me?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will you explain something? will you explain what 주어 동사 이렇게 물으셔야지 explain me 나에게 설명해줘 이런 말은 없어요.
자, 그럼 A와 B인데 해석은 비슷했죠. 새로 들어온 직원들한테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간략히 설명해주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somebody 뒤에 전치사가 on이 붙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inform은 inform somebody of something.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다. brief는 brief somebody on something.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다. 이 미묘한 차이는 어떡하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동사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갔어야 돼요. 그래서 밑줄 뒤로 누구에게 듣는 사람이 오고 뒤에 전치사 on이 왔다라는 거 이 두 가지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죠. 누구누구에게가 왔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뒤에 전치사가 on이 오네. 그럼 brief somebody on someth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를 대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inform은 어떤 구조를 취했어요? inform somebody of something. inform somebody of something. brief는 어떤 구조를 취했어요? brief somebody on something. brief somebody on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explain은 어떤 구조를 취했어요? explain something. explain something. explain은 누구에게 관심 없어요. 이렇게 동사 다 아는 동사죠. 여기 4개 있는 동사 중에 모르는 동사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뜻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그지? 우리말로만 explain 설명하다 설명하다. inform 알리다 알리다. 이렇게 해서는 이런 문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뜻을 안다라는 건 한 20% 아는 거고 나머지 80%는 이 동사가 어떤 구조를 갖는지 뒤에 to를 쓰는지 대절을 쓰는지 또는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 전치사는 with와 호응하는지 on과 호응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챙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메모해 두실게요. 동사는 뭐예요? 의미도 알아야 돼. 해석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구조도 알아야 돼. 그런데 의미가 어느 정도 20% 해당되고 구조가 80%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사를 정복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 동사와 관련된 주요 구조를 다 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취약한 건 구조 부분이죠. 왜? 단어를 보면서 독해만 했어요.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거나 말을 해보지 않으면 이 동사 뒤에 어떤 구조가 오지? 이 동사가 전치사를 to를 썼나? for를 썼나를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점, 그 영어로 글을 쓰거나 말하는 걸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부터 동사는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거. 이 문제 중요한 동사들이고 다 중요한 구조들이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일일째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쭉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it is, that, what 있어서 일단 문장의 도입부인데 어떤 구조를 넣을까를 묻는 거구나 라는 거. 자, 일단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부터 파악하셔야겠어요. 밑줄 뒤로 used가 보여요. 그리고 나서 뒤에 security라는 명사가 보이고 나머지는 at radio, TV stations 뒤에 to prevent somebody from broadcasting 뒤로 what 명사절까지 전부 다 수식어 덩어리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 밑줄 부분에 동사 부분이 들어가야 그래야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밑줄이 동사로 명령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보기를 보니 이 동사를 가진 건 그나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it is used to be로 접근하기에는 be used to do something은 우리 알죠. be used to something 뭐뭐 하곤 했었다. 아니 그 뜻이 아니죠. be used to something 뭐뭐에 익숙하다 뜻이잖아요. 중학교 때 되게 유명했는데 토에서 별로 안 나와요. 그러면 가만 이게 지금 밑줄이 동사 자리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쪽을 동사로 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밑줄이 주어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로 that도 있고 대열도 있지만 왜 오늘 정답은 대열이 필요했을까요? that을 주어로 넣으려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that이 뭘 받는지 알아야 되죠. 의미가 없이 쓸 수 있는 주어로는 가주어라고 해서 it이 있거나 아니면 유도부사라고 해서 대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대열이라는 아이는 there is 주어 이렇게 해서 주어가 뒤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동사 is를 중심으로 대열이 앞에 가짜 주어 유도부사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동사 부분이요. 만약 시제가 과거가 되면
there was something으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럼 미래가 되면 there will be something으로 가면 되죠. 오케이, 잘 아시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비동사가 used to do를 쓰게 되면 과거에 그랬었다. 습관 같은 거 얘기할 때, 과거의 상태를 얘기할 때 쓴다 그러잖아요. 그럼 비동사 대신에 여기에 used to be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돼요. 그래서 there is something처럼 there will be something처럼 there used to be something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네. there 뒤에 비동사인데 비동사 대신에 used to를 써서 과거에 그랬었다. 그럼 there used to be something은 예전에는 그랬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정말 잘 알잖아요. There is something, 무엇이 있어를 잘 알아. 그런데 there used to be something은 왜 그렇게 낯설었을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동사 자리에 used to be를 대신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응용력이 약간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There used to be something, 뭔가가 있었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살던 동네를 갔어요. 동네를 가서 여기에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집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빨간 대문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얘기할 때 there used to be something입니다. 입에 한번 붙일까요? 해보죠. There used to be something. 한 번 더요. There used to be something.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평소에 그런 문장을 좀 쓰고 보고 했다면 there used to be 뒤에 something 주어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문장 구조였죠. 그래서 there used to be 여기서는 the strictest security에서 아주 깐깐한 수준의 보안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There used to be something. 요 구조였습니다. 자, 토익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 아닙니다. 요거는 좀 고득점자를 위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두세요 라는 측면에서 보여드렸어요. There used to be something이 입에 익으면 used to be를 보고 오히려 there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의 선순환이 될 수도 있죠.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도 한번 챙겨두세요. 고득점자용이었습니다. 일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를 쭉 보시니까요. 동사 쪽 문법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 수태 시제 접근하셔야겠죠. 자, 일단 동사 자리인가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시작. 시작부터 얘는 좀 이상해요. 왜? 헤드? 조동사 헤드로 문장을 시작해. 주어도 없이. 아는 사람은 알죠. 바로 가정법 도치입니다. 우리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하고 출발할까요? 가정법 도치라는 게 뭔가부터, 그죠? 기본적으로 가정법은 if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if는 가정법의 핵심이라기보다 가정법을 만들어주는 분위기 조성 이 정도죠. if 주어 뒤에 had done 했더라면 요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옛날 일을 가정한다라는 거기서 if 뒤에 had done을 주면 옛날 일을 아쉬워하는 거야 라고 서로 합의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고 나면 주절에는 어떤 게 오나요? 주절에는 주어가 would have done 했을 텐데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결국은 이게 가정법에서 서로 약속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서 if had done 했더라면 그럼 뒤쪽에서 주어 뒤에 would have done 했을 텐데 이렇게 쓰자라고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은 약속된 시제를 사용해서 가정한다는 사실을 서로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f had done 했더라면 I would have done 했을 텐데 이런 식입니다. 뭐 구조를 외우기보다는 문장 하나 만들어도 돼요. 우리 그러죠. 우리 일상에서 살면서도 늘 쓰는 말이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지 이 말이죠. 즉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If I had known that, if I had known that, I wouldn't have done like that. If I hadn't known that, I wouldn't have done like tha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지.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 하나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가정법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가정법을 강조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if보다 중요한 게 가정법의 시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had를 앞세웁니다. had 주어 뒤에 done으로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정을 하는데 더 강하게 그 가정하는 걸 강하게 하는구나. 우리말로 하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란 뜻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작 부분을 had로 시작을 하잖아요. 뒷부분은 똑같고 그래서 had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가정을 하는 건데 그 가정을 뭐 하는 거야? 더 강하게 전달하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는 요 had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가정법 문장이구나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럼 had known 했더라면 뒤에 주어 동사 자리입니다. 동사 자리가 빈칸이네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왜? 가정법은 서로 약속된 시제를 사용한다 그랬죠. 시제가 짝이 정해져 있어요. had 더는 누구와? would have done하고 짝을 이루죠. had 더는 누구와? would have done하고 짝을 이뤄요. 그래서 if 앞에가 비록 도치지만 had done을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뒤에는 would have done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D로 끝나버립니다. 너무 간단하죠.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은 뭐가 핵심이에요? 시제의 조합. 약속된 시제를 짝으로 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If I had known that, I wouldn't have done like that. 그죠? had done, would have done. had done, would have done.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had known이 도치가 돼서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도치 내막만 알면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도치가 되건 안 되건 가정법은 뭐다? 시제의 짝이 정해져 있다. 가정법은 시제 3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had done 보이면 would have done.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이 문제 쉬울 수 있어요. 물론 친구들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저하고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쉬워지는 거죠.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구경해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보기에 동사들 쭉 깔려 있죠? 동사어비 문제입니다. 동사어비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라 그랬나요? 그렇죠. 물론 해석은 합니다. 어비 문제니까. 하지만 제일 먼저 밑줄 뒤에 구조부터 보라 그랬죠? 구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조랑 맞는 동사 중에서 맥락에도 맞는 거. 항상 구조부터. 자, 그럼 주어 뒤고요. 동사 자리 뒤로 보니까 the current name에서 일단 목적어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기에 있는 타동사들 중에서 이제 맥락에 맞는 걸로 가면 돼요. regain은 무엇을 얻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get 동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remain은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해서 보호가 옵니다. 물론 보호 자리에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분사도 올 수 있지만 아시죠? 명사도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될 건 없어요. resign은 자동사예요. 자동사기 때문에 뭐 어떤 직책에서 물러나다 할 때 resign from이 와야 되니까 일단 탈락. retain도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다. 약간 keep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기 A, B, D가 일단 다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걸 넣을까? 뒤에 보니까 even after each merger 이라고 해서 합병했구나. 합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한 이후에도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맥락이네요. 그러면 regain은 다시 얻는다는 뜻은 약간 갖는다 쪽은 아니고 remain 아니면 retain 정도로 가면 돼요. 근데 remain은 어떤 뜻이냐면 주어가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그 회사가 그 현재 이름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말이 그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remain은 뭐 예를 들어서 he remains calm. 화가 많이 났지만 he remains calm. 그래서 약간 평정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건 좀 안 맞아. 이렇게는 가능해요. 그래서 the company remains the number one. 에서 뭐 1등의 랭크, 1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약간 이런 느낌은 가능해요. 여기서는 요거보다는 차라리 retain을 써서 retain은 그 상태 그대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원래 쓰던 이름 그대로를 계속 유지했다라는 뜻으로는 여기선 retain이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remain이 들어간 문장과는 조금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remain은 형용사가 온다, 보호가 온다고 생각하면 사실 명사한테 1순위를 줄 이유는 없거든요. 동사 자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일단은 목적으로 보고 타동사를 항상 먼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약간 우리말로 혼선을 줄 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밑줄 뒤에 명사 나오면 목적으로 보고 타동사한테 1순위를 주자. 명사 보호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소위 이형식 동사를 넣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재로서는 the company will retain 계속 유지할 겁니다. the current name 현재 기존의 이름을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tain은 계속 가지고 가다. retain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물건을 샀어. 영수증을 주면서 이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교환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할 때 please retain a receipt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자, retain과 관련해서는 그럼 금방 얘기했던 문장 하나 입에 한번 붙여볼까요? 어떻게 해요? Please retain a receipt. 영수증은 그대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Please retain a receipt 이런 정도로 자주 쓰는 표현 입에 붙이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Please retain a receipt. Please retain a receip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retain이라는 동사의 명사가 있죠. 그 명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retention이에요. retention. retention은 보통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통신사가 A, B, C가 있어요. 그런데 A를 이용하는 고객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많아. 이럴 때 retention rate가 높다. 즉 다른 데로 잘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서비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 충성도도 아주 좋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평균 근속이 15년 이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소리야. 그럴 때 retention rate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를 평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회사도 버리는데 고객은 더 잘 버리겠죠. 직원들도 어때? 아, 나 이 회사 오래 다니는 회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럼 고객들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할 때도 그 회사의 retention rate가 어떠한가 이런 거 살펴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 retain입니다. 그래서 retain a receipt 이것도 한번 정리해 두세요.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명사 또는 형용사 어휘들이 쭉 깔려 있죠. 보통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보기 전체로 봤을 때는 형용사 명사 좀 섞여 있긴 합니다. 자, 일단은 밑줄을 보니까 어도 있고 어부도 있으니까 그럼 명사 자리네. 오케이. 자, 그럼 명사 어휘 문제로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럼 가보죠. candidate 후보자들은 have 갖고 있어야 돼요. 5년의 경력입니다. 이 5 years of experience는 그냥 이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5년의 경력. 근데 5년의 경력 앞에 지금 현재 밑줄 어부가 수식어처럼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그런 느낌이라면 보기 중에서는 최소 5년이란 뜻의 minimum of, 그지? 어하고 of랑 이어져야 되니까 minimum of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수치 앞에 minimum of 수치 표현을 쓰면 최소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뭔가 최소란 뜻으로 list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at least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at least 5라는 숫자를 쓰거나 아니면 minimum of 5 이렇게 쓰거나 둘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a few of 5 이런 표현은 없어요. a few는 있죠. a few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수치 없이 그냥 a few 뒤에 뭐 명사 복수 a few members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죠. a few 자체가 수량사라서요. 얘는 수치랑 쓸 수가 없어요. 5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a number of 이것도 많이 봤는데요. 맞아요. a number of도 봤죠. 그런데 이 a number of도 어떤 느낌으로 써요? a number of 뒤에 a number of products 이런 식으로 그죠? 많은 종류의 제품들 이런 식으로 복수 명사를 수식하는 덩어리라는 것은 맞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a few처럼 수량사에 속하기 때문에 a few, a number of 뒤에는 수치가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라는 숫자랑은 연결이 불가하다라는 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최소 5년이라고 할 때 at least 5 또는 a minimum 5 이 두 가지 표현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at least 5, a minimum 5인데 오늘 a minimum 5를 준 거면서 at least를 어서 봤는데 해서 리스트를 살짝 유도했고 심지어 a few, a number of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거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 공부할 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중간하게 놓으면 실전에서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실전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신에 차서 답을 고르려면 좀 더 반복적으로 노출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a few,
a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는 오지만 수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 짚어두시기 바랍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In between sorrow에서 전치사 쪽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앞을 보죠. employee들은 are asked to welcome 하셔야 돼요. new recruit를 day 주어 동사.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문장이 끝났는데 왜 그 뒤에 또 주어 동사의 구조가 오지? 이런 경우는 관계절이 수식하는 거예요. 관계절이면 관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는 whom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will encounter 만나게 될 이죠. 원래는 whom 또는 who they will encounter 이죠. who they will encounte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encounter 이란 단어 조금 생소할 수 있죠. 카운터는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운터 계산대 앞쪽에 있잖아요. 입구 쪽에. 그래서 encounter는 앞에서 탁 마주치면서 하고 만나는 거. 조우한다. 마주치게 되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런 것도 많이 써요. encounter unexpected problems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다 라는 식으로도 잘 씁니다. 그래서 encounter 만나게 될 거예요. 언제? 앞으로 몇 주 안에 또는 몇 주 후에 이런 정도가 돼요. 보기 중에서는 in을 일단 기간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기간 문제되잖아요. between 자체가 tween이 to잖아요. 두 개. 따라서 between은 항상 이거하고 저거 사이에 라는 식으로 써야 되니까 between 2 weeks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탈락. sorrow는 이거 재밌군요. 전치사가 아니네요. 그지? 전치사 맞다. 전치사는 through였지. 그죠? 전치사 through고 요거는 sorrow라고 해서 형용사.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 sorrow라는 형용사가 바로 전치사 through에서 왔어요. through가 처음부터 끝까지 through 뚫고 가는 거잖아요. through에서 전체적으로 sorrow가 나온 거죠. 그래서 스펠링이 살짝 틀어지면서 형용사로 쓰게 된 것으로 유래는 전치사 through에서 옵니다. sorrow를 찾아서요. 사전에 유래를 찾아보세요. origin을 찾아보면 전치사 through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실제 오기에서 온 거죠. 잘못 표기한 거. 아무튼 through에서 sorrow라는 형용사도 챙겨줍니다. 일단 형용사예요. 안 돼. 어몽도 뒤에 복수명사 오잖아요. 맞아요. 어몽 뒤에는 복수어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골라야 돼요. among them. 그들 중에 철수가 최고야. 그래서 이 among 복수명사를 쓰려면 뭔가 choose, 고를 수 있는 거. 이런 게 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among 3weeks는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3주의 기간 안에라고 하려면 within 3weeks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달라. 결국 할 게 in밖에 없었구나라는 거. 근데 하나 참고해 두세요. in 기간은 그 기간 안에 라는 뜻도 있지만 미래 시제랑 같이 쓰게 되면요. 보통 전치사 in 기간은 그 기간 후에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 기간 후에. 따라서 in 3weeks는 3주 후에 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 I will be in Paris in 2 weeks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2주 후에 파리가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의 in 기간은 그 기간만큼 후에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잘 되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죠. 자, 이런 문제는요. 항상 정답이 in이야. 이래서 답이 in이야. 확인도 하시지만 나머지 B, C는 왜 아니야? 이것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다음에 문제의 성격이나 옵션이 바뀌었을 때 쫓아가야 되니까 왜 between은 안 돼? 왜 여기 among은 안 돼? 이런 것들도 꼭 짚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일 일제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보니까요. 구성이 좀 다채롭죠? 전치사도 보이고 접속사도 보이고 그래요. 그죠? 이거 일단 구조부터 봐야겠어요. 밑줄 뒤를 봅시다. 자, 밑줄 뒤에 주어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동사 보입니다. 일단 주어 동사의 절이에요. 그런데 콤마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 나오죠? 이거 무슨 구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밑줄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 구조는 바로
부사절이죠. 그래서 이 구조는 부사절이 제일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딱 보면 이거는 부사절이야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기 중에 부사절을 구성하는 거 두 개 있네요. unless하고 once하고, 그죠? 그럼 이건 해석이 필요하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공사가 끝이 난다. 300명의 직원들이 더 고용이 될 것이다.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300명이 더 추가로 고용이 될 겁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공장을 짓고 나면 그 공장 일할 사람들을 더 추가로 뽑게 된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once 정도 가져가면 되겠어요. 사실 맥락은 after를 써도 되지 않을까요? after 써도 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니까 after이죠. 그래서 once하고 after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unless는 if는 아시잖아요. if의 의미도 있고 not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if의 의미예요. if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사가 만약에 끝난다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공사가 끝난다면 300명 고용될 거예요.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국어의 문제입니다.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를 더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겠어요. 자, 이 문제는 once가 정답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문제였어요. 그죠?